네,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해주시죠.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오늘도 최고치 경신, 그런데 힘이 조금 약해지면서 네. 코스피가 0.2%대 상승, 코스닥은 지금 하락 반전에 있는 상황인데 오늘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9만 전 나 정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나도. 진짜? 진짜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 9만 1,000원? 아니, 왜 갈 수도 있지. 뭐 아니 갈 잘못 수도 보죠. 있는데 아니 이렇게나 점프를 하는 게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근데 요즘에 저점에서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도 기쁘시겠지만 네. 9층 초반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그럼요. 정말 이게 다른 기쁨을 좀 느낄 수 있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는 근데 돈이 진짜 많나 봐요. 맨날 투자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픈 AI. 인텔에다 그러니까요. 투자하고 네. 오픈 AI와 또 손을 잡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오늘도 반도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역시나 삼전 하이닉스 같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힘이 초반에 비해서 이제 조금 약해지지만 네. 그래도 최근의 시장 보면 끝까지 봐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장 상황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네. 굉장히 오랜만에 롱타임 노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투의 투자 전략본부 조현주 위원님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위원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진짜. 요새 좀 바빴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저희 전화를 피한다는 얘기 그건 아니시죠? 전화번호 설마. 바꾸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 아니 최근에 바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해외 출장도 많고 이제 음. 외국인 투자자들 관심도 높아서 거의 뭐 7, 8월 달에는 해외에 좀 많이 갔었던 것 같고요. 아, 7, 8월 어디 달 해외 가셨어요? 쪽으로. 저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이렇게 가고 네. 이제 유럽이랑 미국은 컨콜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오. 그 해외에서 보는 우리 시장 뭐 얘기 좀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도 듣고 네. 이제 미국 내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듣고 이제 오.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미국 얘기도 좀 많이 어. 해야 되고 네. 해외 돌아가는 소식. 왜냐면 미국도 사상 최고치다 얘기가 좀 들리긴 하는데 뭐 우리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약간 좀 관심을 제가 조금 덜 주긴 했는데 오늘 해외 한번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뉴욕 쪽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말씀해 어떨까요? 주신 것처럼 최고치 경신이 뭐 간밤에도 있었고 네. 연일 최고치 네. 경신이잖아요. 네. 3대 지수. 뭐 어떤 거예요? 뭐 인하 금리 인하 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맞아요. 인하 되고 나서도 계속 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였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독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 뭐 중국도 딥시크 이후 올해 굉장히 좋았고, 한국은 뭐 대선 이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2026년을 전망하는 상황인데, 그때는 다시 한번 좀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에 다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 선반영했다,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더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흔들린다 하면은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놓고 본다면 저희는 S&P 500 기준으로는 이제 3,900 이상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 어젠가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듣는데 와 이런 약간 느낌을 받았던 게 어떤 거요? 미국의 중국화, 중국의 미국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자유시장 경제였던 네. 정말 표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갇혀지고 있고 중국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열려고 연다. 하는 네. 우리 돈 좀 유동성 좀 들어와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아 진짜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미중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 정말 뭐 무역 갈등이 사실 이 두 싸움에서 정말 우리도 관세 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또 통화도 하고 맞아요. 에이펙에서 또 둘이 만난다고 하니까 뭔가 네. 또 실마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이 모든 국가와 무역 협상을 하면서 지금 걷어들인 자금이 약속을 받은 자금이 거의 6조 달러예요. 거의 중동에서도 뭐 거의 3조 달러 정도 UAE나 뭐 사우디에서 또 약속한 게 있고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도 한 5,500억 달러 약속을 받은 게 있고 이런 금액들을 전부 다
합산해 보면은 뭐 농산물 구매하고 미국산 항공기 구매하는 것까지 다 합해 보면 거의 6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미국 내에 투자하라라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갇혀 있고 발전이 없다는 걸 느끼고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뭐 개방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정확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는 봤고 그리고 이미 180%뭐 이렇게 관세를 올리다가 이건 서로한테 안 좋다 하면서 낮췄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갈등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양국이 어떻게 협상을 하든 결국에는 양국이 좀 이로운 쪽으로 중간에서 만나는 흐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만나기로 한 거고 또 내년 초에는 중국을 방문하겠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있고 분명 노이즈는 있겠지만 그게 미국 국익에 훼손을 준다거나 중국의 국익에 훼손을 주는 정책은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이 미중 갈등이 조금은 봉합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가 뭘지 이제 세계 시선이 경주에 그렇죠. 우리 경주에 네. 그렇죠. 네, 모아지게 됐는데 의제가 뭘지 뭐 사실 지금 분위기 보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워낙에 극단으로 치달았었기 때문에 뭐 네. 관세가 처음에 몇백 % 네. 아니었어요 서로 뭐 그랬다가 지금 좀 잠잠하기 때문에 이제 사이가 좀 좋아지지 않나 싶지만 사실 딱히 그렇게 해결된 건 또 뭐지? 맞아요.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리고 양쪽에서 반도체 절대 안 놔주고 한쪽에서 뭐 히토류 절대 안 놔주고 카드를 하나씩 이제 쥐고 있는 네. 상황이고 최근에 틱톡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주요 의제는 우리가 경주에서 뭐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많다, 그죠? 네.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당연히 관세. 지금 미중 갈등 관세가 지금 유예된 상황인데 이게 다시 재개를 할 때 어떻게 재개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의제일 것 같고 관세. 네.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틱톡 매각 이슈. 네. 이것도 이제 아마 다룰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국의 협조 를 요청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세 가지가 거의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뭔가 드라마틱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이 공조를 해서 좀 협상을 잘 하자 이런 느낌일 것 같고요. 만약 드라마틱하게 뭔가 수치화가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약간 시장에서는 좀 서프라이즈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뭐 갈라서서 일찍 협상이 끝난다거나 이렇다면은 또 실망을 할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항상 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딱히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만났다, 분위기가 좋았다, 다행이다 이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 결과물은 추후에 발표하겠다 뭐 이런 식이라서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이제 6년 만에 지금 2019년 이후에 6년 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 네.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해서 뭐 미, 한, 중 이렇게 하면 거의 13년 만이라는 점. 그래요? 그렇게 정상들이 만난다는 거에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말자. 시장에서도 좀 더 기대감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제 동시 방한이 2012년이 마지막. 네, 맞아요. 아,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면 13년이 맞네요. 13년 만에. 약간 저는 경주에 서프라이즈가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 상징성이 좀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러면은 미중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그럼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 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는 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을 좀 보면 통화 스와프 없이는 미국이 요구한 대로 현금 3,500억 달러 이거 우리 다시 외환위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조지아주 단속 이야기를 좀 하면서도 굉장히 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낼지 우리의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대국이고 또 미국 트럼프도 눈치를 봐요. 시진핑 눈치를.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소국가입니다. 소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사실 반도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지급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게. 이건 참 표현이 그렇지만 삥 뜯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진짜? 정말 말이 안 되고. 우리 빚을 니네가 갚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 맞습니다. 네. 일본이 좀 4,500억 달러 정도를 좀 현금성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너네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사실 일본과 한국도 너무 다르죠. 일본은 선진국이고 아직 한국은 정식 MSCI에서는 EM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과 같은 요구를 한다는 게 엔화랑 원화도 다른 위상이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트럼프의 입지가 뭐 완전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소법원에서 이미 위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이 아무리 보수당 중심이라고 하지만 이 관세 정책이 불법이다라는 얘기가 뭐 흘러나오게 되면은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의 위치가 조금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브라질이나 뭐 중국 마찬가지로 인도도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은 우린 들어주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액 현금은 어렵고 이제 보증이라던가 아니면 무제한 수합 통화를 통해서 원화에 대한 충격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또 이걸 들어주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또 중간에 만나야 되는데 살짝 한국이 조금은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방위비는 좀 따로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방위비를 좀 증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을 다른 카드를 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이 좀 줄만한 카드들이 뭐 조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던가 좀 이런 쪽으로 기업들 투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만약이긴 한데 아까 그 재판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의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것처럼 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관세가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되면은 네. 이거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굉장한 블랙스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서 여태까지 관세했던 거를 다 토해내라, 돌려줘라. 네. 이렇게 하면 사실 미국의 신용등급은 강등될 가능성이 한번 높아요. 엄청 흔들릴 것 네,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 컨센서스는 전혀 아니고요. 네. 대법원이 9명 중에 6명이 보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재무부에서는 뭐 플랜 B가 있다라고 해서 뭐 품목별 관세라던가 뭐 섹션 301이라고 해서 특정 네. 국가에 대한 관세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게 불법 판결이 되면은 아마 좀 흔들리지 않을까,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써주셨겠네요. 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지금으로서는 네.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한번 일어나면 네. 이건 정말로 네. 흔들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관세도 관세인데 뭐 삥이란 표현 썼잖아요. 그런 비자 표현 얘기 안 어울리니까 네. 제가 쓸 겁니다. 아, 네. 왜? 삥. 비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아니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 4천만 원 네. 내라. 네. 그럼 100배 올린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좀 하루 만에 달라지긴 했어요. 아. 매년 연간이라고 했다가 이제 한 번만 네. 초반에 이제 신규 신청하는 사람은 이렇게 맞아요. 네. 내라 뭐 이렇게 아. 달라지기도 했고 이스타도 수수료를 2배 올린다. 네. 이거 뭐 그쵸? 미국 오지 말라는 소리 어. 약간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게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업체들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 그렇죠. 왜냐면은 근로자들이 이제 다 어떻게 뭐 이런 네. 건데 그리고 근로자 비중이 인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인도 많고 뭐 중국도 중국 많고요. 많고 네. 물론 이 정도인데 요거는 시장은 반응 어떻다고 봐야 돼요? 미국도 좋은 일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제 네.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임금이 이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그럼 다시 물가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안 그래도 미국이 출생률도 낮아지고 고령화도 높아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함께 하고 있는데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미국은 이민자 중심으로 노동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고 결국에는 지금 고용 시장이 빠르게 둔화가 되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물가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데도 하는 이유가 이 고용시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고용시장 악화에 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민자가 들어오는 유입
규모가 지금 제가 차트를 안 가져왔는데 코로나 네. 때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위기 때만큼 이민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 임금 스파이크, 물가 상승 요인인 거죠. 고용시장 악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미국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 인하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행히도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경기를 부양할 만한 카드들이 남아 있어요. OBBB 법안도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거고요. 기업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도 룸이 좀 많이 남아있고. 네. 그래서 물론 안 좋고 굉장히 미국 경기 고용시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지만 이를 대응할 만한 카드는 그래도 미국은 있다.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비자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네. 요 얘기 이제 처음에 꺼내면서 러트닝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돈 많이 내야 되니까 한 명 근로자를 여기 머물게 하는 데 대해서 국가도 그 기업도 잘 생각해야 된다. 이 정도 돈을 써가면서 이 인재가 미국에 있는 게 유리한 건지 안 그러면 그 돈 쓰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미국인을 채용해라. 그러니까 맞아요. 핵심이 그러니까 요거죠. 자국민을. 맞아요. 미국인. 네. 근데 뭐 훈련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니까 맞아요. 앞뒤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 네. 핵심은 네. 관세도 그렇고 네. 미국 내에 투자라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리쇼어링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트럼프 때부터 했던 게 아니에요. 바이든도 어마어마한 IRA 법안을 통해서 미국 내에 투자라고 한 이유가 다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미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리쇼어링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거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민주당 할 것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왜 미국을 투자해야 되냐? 미국이 정치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리쇼어링을 손에 들었다는 거죠. 미국인들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 내 투자를 견인시키는 정책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2027년 대선 이후에도 계속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 소비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미국인들을 채용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전부 다 막 미국 중심으로 가긴 또 어려워요. 또 중국 시장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시장도 뭐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자국을 또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제 탈세계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트레인이 되는 분야는 하겠죠. 뭐 조선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트레인을 시키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뭐 비용을 내서라도 전문 인력을 또 고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비효율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되게 효율적으로 인간도 이제 채용을 하고 인사도 채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좀 생산을 더 잘할 수 있는 국가로 옮겨서 생산을 하고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네. 중금리 중물가 시대. 물가가 뭐 3% 밑으로 내려가기 쉽겠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높은 물가를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버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죠. 네.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불리는 AI 서비스를 만들면서 비효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야, 이거 진짜 약간 모순적인 말 같은데 여러 가지 카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 니네 비자 쉽게 안 줄 거고 우리 이만큼 100배 올릴 거야. 대신에 이거 사면 영주권 줄게 라고 했던 게 트럼프의 옛날에 우리가 트럼프 카드라고 했었는데 골드. 카드. 네. 이게 지금 골드 참 좋아해요.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나로 하면 1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사면 골드 카드를 사면 너희들 영주권 줄게라는 행정명령에 네. 서명을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도 이 제도를 통해서 1,000억 달러의 재원이 조성이 될 것이다. 140조 정도에. 네. 어디다 쓰는 거야, 이 돈을? 당연히 이제 자국민들의 세금 깎아주는데 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1,000억 달러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못 사서 거의 줄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내에 뭐 이 정도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이거 사서 그냥 시끄러운 그런 노이즈 피하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세수를
충당시키기에는 충분한 자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미국인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미국 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너무 깊은 내용들이 많지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짚을 때 지금까지는 다 미국으로 다 지어. 투자해 들어와 우리 교육도 시켜줘. 근데 교육만 시켜주고 미국인 채용하고 너네는 다시 나가. 네, 나가. 이제 이런 식이고 뭐 영주권 문제도 네. 마찬가지고 돈 내. 뭐 이런 건데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정말 미국을 우선적으로 이제 하겠다. 네. 근데 미국의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미국 무조건 유리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네. 우리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싫지만 네. 그럼 미국 좋아지면 미국 투자, 미국 시장에는 그럼 투자해야 되나? 미국 주식 해야 되나?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건 어때요? 위원님? 네, 저희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이게 장기적으로 물가나 임금이나 뭐 고용 시장이 악화될 요인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긴 하지만 이 정책 방향성이 경기에 영향을 정말 긍정적으로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슈는 아마 좀 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2026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 네.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 그쵸. 아. 왜냐면 적어도 뭐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거에 따른 뭐 영향이 마냥 긍정적일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거에 대한 자금도 미국으로 들어올 거고 어느 정도 미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할 거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싸움이 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적어도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는 달러 강세 재료 그리고 리쇼어링에 대한 효과가 다시 재개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뭐 일본 대비 미국의 경기가 좀 더 강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달러 강세 요인으로 보자면은 미국 주식 시장에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워요. 밉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정말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땐 냉철하게 그래도 미국은 왜냐하면 미국을 위한 지금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금리 인하도 얘기를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금리 인하의 본격적인 사이클이 들어간다. 근데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막 파급 효과가 팍 나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네. 시장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반대로 보면 경기 둔화의 신호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영향 받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한다라는 기대감은 미리 선반영했어요. 선반영.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고 9월 달에 50bp냐 25bp냐 차이였지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 보고 미국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 국면에 시작하면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경기예요. 결국에는 매크로 지표이고 이렇게 관세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리쇼어링 정책, 비효율적인 정책을 하는 와중에도 셀 아메리카가 나왔다가 그 뒤에 스몰 다 회복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계속 5월 달에 지표가 망가질 거다. 6월 달에는 관세의 영향을 받을 거다. 7월에는 받을 거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맞아. 지표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네. 소비 지표가 최근에도 이번 9월에 발표된 것도 괜찮았죠. 크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미국 소비가 정말 견조하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양극화가 심한 건지 정말 부자들이 많구나. 소비가 정말 크게 줄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해주고 OBBB 법안까지 들어오면은 소비가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하도
우려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빠지려면 정말 강하게 거의 한 180%의 관세율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스완으로 대법원에서 돈 다 토해내라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 한은 미국 소비가 크게 망가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 금리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계속 올라오니까 8월 달에 9월 달에 언제 투자하느냐 타이밍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 타이밍이 너무 어려웠던 게 저는 FOMC 이후에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조정이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이 추가적인 업사이드 모멘텀이 다운사이드보다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뭔가 긍정적인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게 예상치에 좀만 상회를 하면 바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5년치를 보시면 S&P 500 기준으로 그 지수 단으로는 한 번도 이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한 적이 없어요. 미국은 항상 상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합하는 수준만 나와줘도 계속 그러니까 강아지랑 이제 주인의 빗대잖아요. 강아지가 가면 주인 계속 오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번 3분기 실적 펀더멘털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나오면 또 다시 시장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특히 매크로 거시경제 보시는 분들은 네. 제 느낌인데 조금 더 걱정이 약간 네. 많으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언젠가 이 관세 영향은 반드시 물가로 네. 영향이 간다 했는데 이제 그게 늘어지면서 네. 지금까지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돈의 힘이다. 맞아요. 유동성의 힘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는 조정 받을만 하면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한 건씩을 맞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해주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래야 네. 또 받쳐주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불안함 속에서의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 네.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AI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캐펙스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좀 누가 멈춘다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해요. 오라클 같은 애들. 네. 그래서 이게 미국 내에서 AI를 주도하고 있고 캐펙스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또 정부에서도 돈을 풀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불안하다고 하시지만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한 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제 가격이 차트만 봤을 때는 너무 샤프하니까 그래요, 맞아요. 차트를 보면 좀 불안함을 느낄 수가 네. 있는데 근데 실적을 그려보시면 실적도 똑같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꺾이지 않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돈을 다 쏟아서라도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줄이는 게 오히려 더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업들의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높지만 실적도 실적 그만큼 받쳐주고. 뭐 이거는 다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애들은 조정 한 번만 와라. 나 진짜 지금 못 탔으니까 같이 좀 가자인데 우리 잉여님께서도 기다리던 조정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안 와. 안 와요. 기다림이 안 오고 조정이 막상 오면은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네. 막상 또 못 들어가는 반복이다. 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네, 뭐 저도 과거에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의 마진율도 역대 최고치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 얘기를 저희가 좀 다루진 않았어가지고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차트로 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데 자료 잠시.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네. 기업 마진율이 사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네. 남는 게 많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맞아요. 역대 최고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그림 11번을 네. 한번 보시면 네. 지금 S&P 500 EBIT 영업이익 마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뭐 거의 주가 차트만큼 샤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6%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진율이 좀 높은 이유가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면서 기업들의 마진율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은 가격 정가를 좀
효율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가를 좀 효율적으로 하면서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관세라던가 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소비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그림 12번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외사에서 전망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18%까지 더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2026년에는 그 이유가 관세로 인해서 마진율이 좀 축소될 수는 있는데 이제 일단 세금 깎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이제 2배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원래는 뭐 50만 달러만 감가상각을 했다면 이제 100만 달러까지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I가 조금씩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 공장을 더 미국에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이 오토메이션이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마진을 올리는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한 어느 정도 16%는 유지될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2%는 뭐냐면 가격 정가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세에 대한 가격 정가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씩 기업들이 가격 정가를 하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2%. 그래서 16%는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여기에 가격 정가까지 더하게 되면은 기업들의 마진율은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최근 내년까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딱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좋은 부분은 알겠어요. 뭐 네. 유동성의 힘도 알겠고 네. AI가 계속 뭐 초기라는 얘기도 있고 네. 어쨌든 발전한다, 투자를 계속한다도 알겠고 근데 이 부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도 있으세요? 위원님? 제일 걸리는 네. 건 저는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22.8배거든요. 사실 저희가 닷컴 버블 때가 24.5배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진짜 계속 올라서 24배까지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사기가 어려운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내년도를 봤을 때 멀티플을 22배에서 23배로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상승 요인을 보는 게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대라기보다는 24배, 5배 간다기보다는 EPS가 올라와 주니까 밸류에이션이 다시 낮아진다 이거예요. 21배까지 다시 낮아지고 그러면 다시 또 시장이 가면 또 다시 22배로 가고 그래서 22배에서 23배 수준을 2026년에 유지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좀 걸리는 거는 EPS 그로스가 지금 더블 디짓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랑 내년을 미국을. 근데 그게 이제 뭐 싱글 디짓으로 내려앉는다. 이러면은 조금은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속도가 느린 거니까 가격이 먼저 반영한 것보다는 두 자리가 아니라 네, 한 그래서 자리 이제 내려오면. 실적이 좀 중요하겠죠. 네. 역시 돈을 계속해서 잘 버는 흐름이 네, 많이 남는 흐름이 좀 이어져야 된다. 그게 원건이다. 알겠습니다. 광고 잠깐 볼까요? 광고 잠깐 보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 때 어느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께 2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조연주 의원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요 조금 급격하게 약화가 돼서 코스피가 강보 앞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 코스닥이 0.4%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글쎄, 이거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뉴스일까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옳은 데 대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네. 거 보니까 뉴스는 딱히 뭐 크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아마 삼성전자 네. 차익 실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지수단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도 삼성전자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어서 0.7%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오늘 1%대 상승,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2%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반도체, 뭐 원전주도 조금 잘 가고 있어서 끝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죠. 그래서 위원님 네. 뭐 살까요? 아니면 살까요까지는 좀 저렴하니까 금리나 사이클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뭐 조금 있다가 연준내 어떤 불협화음 얘기도 하겠지만 쇠받는 섹터부터 좀 바라봐 볼까요? 그쵸. 네, 어디부터 쇠. 볼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대부분의 섹터들 중에서 이제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섹터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면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에 진입하지 않았던 금리 인하 사이클 국면에 산업별 수익률을 제가 좀 나열을 했는데 네. 당연히 이제 기술주가 높았어요. 테크, 커뮤니케이션 섹터 기술주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경기 소비재, 경기가 개선되다 보니까 경기 소비재들이 이제 필수 소비재랑 같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이렇게 순서인데 그럼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고 경기가 개선되는 국면이 이제 내년도까지 이어진다라고 본다면은 기술주를 주도주를 다시 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M7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뭐 오라클까지 껴서 뭐 M8 아니면 팔란티어까지 껴서 뭐 M9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데 결국에는 기술주들 가는 애들이 계속 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반도체 다시 달려가고 있는데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이 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기간이 금리 인하 국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싼 상황에서 봐야 되는 주식을 꼽는다면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랑 부동산이랑 유틸리티 이렇게 세 개 섹터를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리츠 ETF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금리랑 굉장히 예민함이 큰데 그만큼 또 경기랑도 예민함이 크고 그래서 그냥 저렴한 애를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싸기 때문에 들어가라. 너무 지금 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는 거고 제약바이오랑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틸리티는 당연히 전력 수요 때문에 뭐 전력 관련 애들은 거의 기술주처럼 올라갔고요. 그 외에 P&G 같은 레귤레이션이 있는 유틸리티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틸리티 섹터는 ETF로 담아가도 좀 나쁘지 않겠다. 전력 수요랑 합쳐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이제 제약은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약가이나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은 사실 기술주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바이오는 완전 기술주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주라고 볼 수 있고 파이프라인 새로 나오면 확 튀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지금도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ETF는 기술주랑 같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하고 바이오를 이제 분리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늘 제약 바이오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금리나 전에도 우리는 AI 시대에 막 계속 AI만 묻으면 잘 가니까. 미국도 지금 M7만 사실 계속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보면 섹터를 보면 우리나라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AI 반도체, 수혜주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AI 기술주 가는 놈이 더 잘 간다. 약간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림 16번 한번 보시면 시총 상위 5개 기업 비중이 올라야 사실 S&P 500 지수도 오릅니다. 네. 얘네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상관계수가 0.9고 내년도를 저희가 전망할 때 지수단에서 굉장히 크게 오를 거다. 뭐 6천 이상 갈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S&P 500 기준으로 간다라고 본다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M7이 안 갈 수가 없고요. 다만 M7 중에서 조금 뒤처지는 애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아마존, 구글, MS, 메타가 좀 좋고요. 최근에는 테슬라, 엔비디아는 뭐 좀 최근에 올라왔지만 테슬라,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캐펙스 투자의 주도가 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네. 기존에는 하드웨어에서 캐펙스 투자를 주도를 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캐펙스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AI가 조금 더 사용이 되고 침투가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되면 될수록 또 하드웨어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크 커뮤니케이션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M7은 무조건 묻어두고 가자. 시장은 묻어두고 가자. 이렇게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둔화됐다고 하는 애플도 간밤에는 뭐 크게 그렇죠. 올라서 맞아요. 네. 엔비디아하고 둘이 뭐 시총 1등이랑 3등이 뭐 지수를 진짜 이끌어줬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애플은 항상 그래요. 신제품 나오면은 별거 없네 네. 이러다가 막상 판매 시작되면 네. 반응 좋다 뭐 이런 식. 저는 아직 애플을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우리 선혜 씨가 이번엔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들어가려고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생각을 하고 오래됐어요. 있어요. 오래 써서. 이번 것도 아마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색깔은 예쁘더라고요. 색깔은 예뻐요? 일단은 안 바꾸시는 걸로 그래도. 네. 아니요 이번에 진짜 바꿀 때가 됐어. 아, 저 아니, 같은 왜냐면 사람이 많은가 봐요. 애플 죽이라고. 맞아요. 한 3, 4년 쓰신 분들이 이번에 좀 그러니까. 수요가 맞아요. 좀 늘어나면서 네, 네,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애플을 살지 삼성으로 갈지는 아직은 좀 고민 중이다. 아, 중요한 얘기는 맞습니다.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 이제 해주셨었으니까 네. 되게 위원님이 이제 의외라고 해주셨던 부분이 FOMC 이후에는 이미 선반영된 이전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니까 조금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속으로는 이거 항상 이제 뉴스 나오면 이제는 다 됐다 뭐 이런 흐름들이 잠깐이나마 나왔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더 가요. 네. 그렇지만 간밤에도 확인했듯이 연준 내부에서도 되게 의견차가 좀 네. 맞아요. 심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이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미란 위원이 네. 들어오고 난 뒤에 FOMC 내에서도 분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마이런이라고 다들 이제 한국에서도 통일해서 부르더라고요. 미란이가 저는 약간 좀 왜냐면 미란 보고서 우리가 귀여웠는데, 미란 보고서 맞아요. 했었는데 요즘은 다 마이런. 마이런. 마이런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런, 뭐 네. 우리도 마이런으로 한번 마이런.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런. 네. 네. 그래서 네. 좀 분열됐는데 이제 네. 3명 정도는 이제 바이든 쪽 그리고 3명 정도가 지금 트럼프 쪽이고 리사 쿡 위원이 아무래도 해고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트럼프 지명자가 들어오게 되면 3대 4예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페드의 독립성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금리가 또 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우려가 있고 페드의 독립성은 지키되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시장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페드의 독립성을 훼손되는 건 정말 안 좋은 부분이긴 있지만 지금 마이런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좀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에서 지금 뭐 2.7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가 미리 진행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3번, 올해 3번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뭐 점도표에 나온 것처럼 올해 3번, 내년 1번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추가 2번 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반적으로 페드가 분열된 부분들은 뭐 좀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파월 의장까지 바뀌고 나면 좀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어쨌든 반영이 이미 돼 있는데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까?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토대 자체가 금리 인하 토대에서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는 뭐 이렇게 씨앗이 돼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왜냐면 반영을 다 했다고 하니까. 네, 네.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는 이제 반영을 다 했고요. 관건은 내년에 몇 번 하느냐입니다. 아직은 한 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치고 올라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2번, 3번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조금 더 유동성 장세, 유동성 파티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막 3번, 4번 이렇게 간다 하면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건 이유가 중요하구나. 네, 경기 침체 국면이 있지만 경기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는데 훼손이 되지 않는데 뭐 3번, 2번을 한다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버블을 용인하는 거고 유동성 장세를 용인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즐겨야죠. 뭐 집에 간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즐기고 그 다음에 나와야죠. 예. 그래 남들 다 즐길 때 나 먼저 나오면은 그것처럼 좀 처량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시장을 좀 즐겨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사실 트럼프 2기가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후보 때부터 금리 얘기를 늘 했었고 파월과 지금까지 어떤 신경전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둘 사이는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파월이 약간 뭐 따라가주는 느낌?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네. 당연히 25bp 한 거고 50bp를 안 한 거 보면 이제 파월도 곤조가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임 전까지 파월이 트럼프를 위해서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FOMC도 다 점도표,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표를 보면서 갈 거고 고용 지표가 계속 둔화가 되면은 물가와 상관없이 파월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미리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표를 보면서 저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트럼프가 그냥 막무가내로 내리라는 부분들은 들어 수용하기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진행돼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네. 위원님도 좀 파월 의장도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것 같다 네. 이제 하셨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뭐 실업률 같은 거 보면 아직까지 조금 더 고집 부려도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이번에 파월이 정치했다. 네. 약간은 좀 져줬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공무원이니까. 거기도 공무원이시군요. 네. 맞아요. 네. 그 미국 얘기 조금 많이 했으니까 네. 저는 우리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이제 뭐 싱가포르도 갔다 오셨다 해외 많이 네네. 도셨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를 보는 시각은 어때요? 아. 우리가 지금 수익률이 지금 전 세계에서 좋은 편이거든요. 외국인 뭐, 수입도 요즘에 그러니까. 괜찮고. 네. 네. 사실 제가 그 해외 출장을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오버웨이트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게 정도 어떤데요? 그때가 7월,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 대선 이후 직후인데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5월 달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안 갔어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걸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들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기관이나 국내 수급이 좀 더 컸던 것 같고 패시브 펀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티브는 오버웨이트가 거의 안 돼 있었고 뭐 패시브는 ETF로 그냥 사는 거니까 한국을 담는 거니까 그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여기서 더 사냐 아니면 조정이 나오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가 갔다 오고 난 뒤에 뭐 대주주 지분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정책 기대가. 네, 정책 기대가 좀 실망스러운 정책이 조금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다시 지금 조금 나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 업데이트를 해보면 그래서 외국인들의 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네, 외국인들 수급 룸이 많이 남아 있어요. 비중이 아직 낮아요. 반도체 이렇게 막 6조 막 이렇게 반도체는 예외적으로 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원래 많이 비어 있다가 지금 많이 채운 것 같고 네. 하이닉스는 항상 많았기 때문에 아. 예, 하이닉스는 계속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 비중이라 하면 뭐 다른 종목들 반도체 외의 종목들 뭐 저희가 좀 밀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조선, 엔터 뭐 이런 애들도 밀었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소비재까지도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그 외의 기업들에 대한 비중은 워낙 낮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반도체에 쏠림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하이닉스에 굉장히 쏠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자도 오히려 비중이 없었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비중을 지금 채워가는 것 같아서 아마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 또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 시장도 내년 상반기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가 가파르게 강세를 가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달러 강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변화 컨셉이 어느 정도는 좀 유지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중국이랑 한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저희가 탑 국가로 내년도 전망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조 선생님. 네. 저는 참 정이 많은 사람이라 네. 그래서 주식을 참 못하거든요. 왜냐면 잘 갈 때 소외된 친구들이 좀 보여요. 네. 이제 뭐 날씨가 좀 추워지는데
게임주, 아. 엔터, 화장품 오늘도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사실 아유. 얘네들 개별 기업으로만 보면 나쁠 건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맞아요. 엔터는 이제 슬슬 좀 올라와야 될 시동을 좀 걸어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속도를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을 좀 지켜봐야겠다. 금반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세요? 엔터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못 것들. 올라온 것들. 네, 맞아요. 저희 내년도까지 놓고 봤을 때 엔터, 뭐 게임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식료품주들 그런 애들은 저희가 좀 외국인들도 선호를 하셔서 화장품, 식품 이런 애들은 좀 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모레퍼시픽, 뭐 삼양 식품 이런 애들은 좀 밀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각광을 너무 반도체 대비 못 받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 지금 중국인들도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엔터, 화장품, 식료품, 한국 뭐 어떻게 보면 한국 고유의 그런 K-팝으로 인해서 수혜볼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반도체 이제 투톱이 가면 네. 쏠린다. 그래서 다른 데로 수급이 이제 갈 틈이 없다. 이런 얘기가 항상 이제 나오니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담아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네. 관점이 있을까요? 네, 가격 측면에서는 한국 주식 시장이 크게 뭐 꺾이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저렴한 애들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좀 추천을 드리고 당연히 근데 지수가 가려면 반도체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지금 삼성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뭐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담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좀 알파 전략으로 다른 애들도 가져가자 이렇게. 그럼 위원님 같은 의미로 조방원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무겁잖아. 얘네들 이제 무겁잖아. 네, 맞아요. 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원전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수요가 너무 높아요.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네. 그래서 조선 원전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다. 네, 조금 네. 천천히 갈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굳이 조방원 중에 간다면 조원. 조원으로. 네, 네. 조선 알겠습니다. 원전. 네, 저는 엔터랑 아까 뭐 화장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반도체 말고 다른 걸 담는다면 저는 조선 원전. 왜냐면 실적이 굉장히 계속해서 좋을 거기 때문에 네, 그쪽이 더 오히려 낫지 않나. 못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면 또 기회로 네. 삼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워낙에 조방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반도체의 시간이 온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보내드릴 시간이 추석 다가오네요. 연휴 얘기를 잠깐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추석 연휴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개천절부터 해서 추석 연휴 사이클 네.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면 음. 꼭 연휴라고 뭐 연휴 이후에 주식 안 할 거야? 그거 다 팔고 갈 거야? 그럼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연휴 전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정리하고 뭐 이런 흐름도 있어서 약간 조정 오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네. 그 이후 되면 이제 완전 하반기로 또 접어드는 걸 수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약간 길게 좀 잡아주세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그렇죠.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네. 길게 내년까지 네, 네. 놓고 봤을 때는 유동성 장세이기도 하고 경기가 꺾이는 추세는 아니고 그리고 정책 드라이브가 뭐 한국,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다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바보란 얘기를 듣는 그런 요즘 진짜 느껴요. 현금 네. 가치가 그런 시대이기 높고 때문에 맞아, 무조건 맞아. 투자를 아. 하고 네. 다만 이제 지수단에서 ETF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 엣지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술주 중점적으로 하면 조금 더 수익률 차원에서는 뭐 볼 수 좋을 있지 것 않을까 같고.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중간에 나오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9월 30일에 미국 셧다운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발생할 수 있고요. 또 10월 14일에 말씀드린 항소법원에서 유예했던 상호관세가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어요. 이런 노이즈들은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환호를 외치면서 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히려 내가 기다리던 오지 않는 조정이 그래도 오는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말고 오히려 저는 조정이 오기를 좀 고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그래야 좀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급하게 가면 네. 또 급하게 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고 위원님 바쁘시더라도 좀 종종 나와서 네. 시장 얘기 함께 나눠요. 위원님 네. 추석 보너스로 100만 원 타요. 주식을 사야 된대. 또 M7 살 거예요. 저기 우리 반도체 살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미국 담당자니까 M7으로.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자, 지수가요.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 0.1% 빨간불, 코스닥이 0.7% 하락인데 지금 채팅창에서는 이게 추석 연휴 익절 시작인가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벌써요? 있고. 다음 주 초가 그러니까요.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번 주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장 초반에 또 최고치 경신했기 때문에 네. 약간 여기서는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뉴스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시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까요? 어제 우리 박지훈 부장님이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여러분들 팔 때는 저도 안 팔겠습니다. 내일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